예. 재무제표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이죠. 그죠? 이 재무제표는 우리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거잖아. 그죠?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실무에 가면은 대차대조표이랍니다. 우리 아파트에 가면은 대차대조표라 씁니다. 우리는 국제의 기준이니까 재무상태표. 그죠?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있죠. 포괄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 이 기본 재무제표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추석도 포함한다. 이렇게. 이때 이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12월 30일 현재, 요 12월 30일 현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실과 이익을 집계해 놓은 거잖아요. 비용과 수익,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그 자본의 변동사항이죠. 현금 흐름표도 마찬가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걸 나타내는 표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12월 말 현재 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시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정태적 보고서다 하고, 이런 건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말 일정 기간이잖아. 그죠?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동태적 보고서다 이랍니다. 이걸 우리가 동태적 보고서다. 한 번 정도 들어 놓으세요. 정태적 보고서다, 동태적 보고서다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는 이거는 우리는 발생기준에 따라서 작성한다. 그죠? 발생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이 현금 흐름표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걸 따지잖아. 그죠? 우리가 현금 기준이라 하는 겁니다. 그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따집니다. 현금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 게 현금 흐름표다. 여기 우리가 기본 재무제표입니다. 아시죠? 우리 교재 보면은 146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재무제표의 기본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1번 한번 볼까요? 1번을 보기 전에 잠깐 그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재무제표의 한계점이 나옵니다.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재무제표에 단점이 있죠. 그죠? 정말해서 한계점이다. 첫 번째 한계가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해 작성되다 보니까 현재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다. 그죠? 즉, 왜냐? 우리는 취득 원가를 건간으로 한다 이러죠. 건간, 뿌리 건자. 그죠? 물론 이제 시가로 하기도 하는 게 있고, 우리 주식 같은 거는 시가로 하잖아. 그죠? 재고자산은 또 저가로 하죠. 그렇지만은 취득 원가가 원칙이잖아. 원칙 말하면 건가입니다. 그죠? 취득 원가로 기록했다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원가로 했으니까 오늘 현재 가치. 오늘 현재가 언제입니까? 12월 말 현재 가치를 알 수가 없더라. 그렇죠. 그죠? 취득 원가는 원가법을 우리 선택할 수 있잖아. 그죠? 생각해 보세요. 건물 같은 걸 우리가 취득했는데 1억 주고 샀는 게 1억에 샀는데 이게 그죠? 5월 1일 날 내가 살 때 1억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12월 말 현재 지금 이게 얼마 됐냐? 3억으로 올라갔더라. 그죠? 근데 장부에는 1억 돼 있잖아. 이게 원가입니다. 그죠? 그럼 1억짜리 돼 있으니까 실제는 3억인데 장부에는 1억밖에 안 돼 있죠.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래 해도 되고, 이래 해도 되고. 근데 물론 이제 한번 선택하면 계속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현재 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렇죠? 이게 한계점이라 이랍니다. 두 번째,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중요시 하느냐? 신뢰성이죠. 믿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예. 그걸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자산의 가치를 갖다가 신뢰성 쪽에 더 비중을 둔 겁니다. 현재 가치는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두 번째는 재무제표는 많은 추정치가 있다. 즉 말해서 우리가 했던 뭐 내용 연수라든지 이런 추정치가 많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좀 불확실하다. 그죠? 재무제표 좀 불확실성이 있고, 불확실하고, 또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죠. 그죠? 주관.
회계 처리하는 그 담당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그렇죠? 3번. 많은 가치 있는 질적 정보가 생략된다 그랬습니다. 즉, 왜? 우리 재무제표는 모든 게 숫자로 표시됩니다. 숫자, 금액. 1억이다, 2억이다, 뭐 3천만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숫자로 표시되다 보니까 이런 금액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게 있잖아. 그죠? 그 회사의 노하우. 그렇죠? 권리, 뭐 권리금 같은 거. 노하우, 또 종업원의 자질, 또 우수한 경영진, 지리적 위치,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금액, 이런 게 생략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죠? 말하자면 어떤 질적 정보가, 이런 질적인 정보가 표시되지 못한다. 이런 게 나타내지 못한다 하는 게 바로 단점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가 대체적인 회계 방법이 인정되므로 비교성이 떨어진다 그랬죠. 즉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들, 즉 감가상각 방법이라든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있죠. 감가상각 방법 보면은 정액법도 있고 정률법도 있고 이중체감법도 있고 연수학법도 있고, 그죠? 또 재고자산 보면은 선입선출법도 있고 이동평균법도 있고 총평균법도 있고 매가하는 법도 있고, 이렇게 우리 어떤 하는 방법에 따라서 방법들이 좀 다양하다. 그죠? 이거는 하나만 하면은 어떤 기업은 불리하고 어떤 유리하고 이런 그죠? 말하자면 한쪽에 치우칠 수 있잖아. 그죠? 편파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럼 A 기업은 정액법으로 해버리고 B 기업은 정률법을 하니까 감가상각 금액이 달라져 버리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단순 비교하는 데서는 그 비교성 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바로 비교성, 우리 기업 간의 비교성은 떨어진다. 이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국 이 말입니다. 각각 항목들을 다른 시점에 구입되다 하더라도 취득원가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 합계액의 의미가 떨어진다. 그죠? 5월 1일 날 취득할 때는 1억 줬는 건데, 요게 그죠? 7월 1일 날 또 살 때는 다른 물건 사면 이거는 1억 3천만 원 줬습니다. 그럼 이 가치와 이 가치는 다르잖아. 그죠? 예, 그런데 단순한 합계를 하다 보니까 합계의 의미가 조금 퇴색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 재무제표의 한계점이라 합니다. 아셨죠? 예.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1번 문제 같은 거는 요 말만 알면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보면 1번에 추정치, 추정은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다. 맞고, 그죠? 역사적 원가는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3번, 질적 정보가 무시된다. 그리고 재무제표 관련 간의 그 연계성이라 합니다. 재무제표는 기간별 비교가 모든 재무제표는 이게 특징이죠. 그죠? 작년과 올해를 동시에 표시합니다. 비교 재무제표를 하니까 5번은 틀린 표입니다. 예. 예, 다음에 147쪽에 보면은 재무상태별 이후에 사건의 구분 및 회계 처리 나오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은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말로 결산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주주총회를 언제 합니까? 3월 보통 20일쯤 합니다. 그럼 이 사이에 발생되는 사건이 있잖아. 이 사이에. 이 사이에 발생되는 이 사건들이 아주 중요하다.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중요하다면은 이거는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중요치 않다면 수정할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이 바로 이겁니다. 3번에 재무상태표 후에 발생된 요 사건이 그 전년도와 관련이 있고 중요하다면은 재무제표를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재작성한다. 그런 겁니다. 중요한 정보. 다음, 148쪽을 한번 보세요. 예, 재무보고 작성, 이런 재무제표를 우리가 재무보고를 하죠. 그죠? 재무보고, 재무제표,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런 재무제표는, 예, 경영자가 전문 경영인이 주인이 주주죠.
주주한테 보고하는 양식이죠. 그 보고 서식이 이겁니다. 결산 보고서잖아. 그죠? 그 전문 경영인이 주인들한테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1년치, 그죠? 결산 보고하는 양식이 이거다.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될 거냐? 그걸 딱 제시해 놨습니다. 148쪽에 거기 보면 1번, 2번, 8번까지 나와 있죠. 그죠? 1번 공정하게 표시하세요.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공정하게 표시하고 법에 따라 하세요. 두 번째, 계속 기업을 전제하세요. 청산 기업 전제하지 말고 계속 된다는 가정.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물론 현금 흐름표는 무슨 기준이죠? 현금 기준. 현금 흐름표를 제외한 재무제표는 모두 발생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중요성과 통합 표시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금액이 크면은 전기료 수도를 구분하고 금액이 크지 아니하면은 이걸 묶어서 뭐라 하죠? 수도 광열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금액이 큰 경우는 중요하다 이랍니다. 수도료 따로 전기료 따로 할 수 있지만은 이게 금액이 적을 때는 통합해서 수도 광열비 상계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고 빈도 그랬죠. 그죠? 1년에 1회 이상. 그리고 비교정보, 재무제표는 정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나타냅니다. 비교정보를 하죠. 한번 어떤 표시를 우리가 정했으면 계속 하세요. 예, 표시의 계속성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작성 기준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한 이 작성 기준,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 우리 해왔던 거죠. 그죠? 여기에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 재무제표 부분도 지금 여기서도 정리를 하지만은 앞부분에 있죠. 그죠? 우리 제4강, 5강 이 부분에서 또 우리 이론 구조에서 여기에 대한 또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에 대해서 작성 기준이라든가 예, 재무제표 개념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재무제표에 대해서 그죠? 말하자면은 이런 재무회계는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유용성 있는 정보다. 유용한 정보는 쓸모 있는 정보라 그랬죠. 그 유용한 정보는 크게 근본적 특성이 있고 보강적 특성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그런 이런 개념 요걸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그죠? 4강과 5강. 아시겠죠? 예, 했으니까 한번 기억나죠? 그죠? 예. 근데 이 부분을 갖다 다시 한 번 더, 예, 시간 나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더 보충한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작성 기준 아시겠죠? 그죠? 예, 됐고. 예. 다음에는 148쪽입니다. 예, 거기 보면은 아래 정리 한번 볼까요? 재무상태표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죠?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고, 자본 변동표라는 거는 일정 기간의 자본의 정감 변동을 나타내는 거,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죠? 유익과 유출을 나타내는 표다. 그럼 3번. 그 3번 문제 한번 보고 갈까요? 148쪽에. 예. 우리나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재무제표에 제공되는 정보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다. 맞죠? 그죠? 과거. 예. 그리고 이 측정치가 아닌 추정에 의한 측정치도 포함된다. 정확한 측정치가 아닌 추정치도 포함된다. 맞죠? 두 번째.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포괄 손익계산서는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순자산의 정감 정도와 내역 정보를 제공하고, 자본거래는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니까 손익계산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죠? 자본 변동표라는 거는 그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다. 그죠? 예. 그런데 포괄 이익에 대한 정보는 아니죠. 포괄 이익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자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이익이잖아요. 5개. 다시 시작.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이익 누계. 그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를 합니다. 바로 이 기타 포괄 이익도 있죠. 있는데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 그죠?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데 정보를 제공한다. 아셨죠? 예. 자. 다음 이제 149조 현금 흐름표가 나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또 다시 우리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 중요한 거 이게 시험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현금 흐름표. 현금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죠? 현금, 여기서 현금이라는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 자산이고, 흐름을 나타낸다. 그죠? 현금의 흐름이라는 거는 들어오고 나간 거 나타내는 표, 이걸 현금 흐름표랍니다. 1월 1일 현재 기업에 현금이 100원이 있었다. 있었는데 1년 동안에 현금이 들어왔다. 50원 들어왔고 그 중에서 30원이 나갔다. 현금이 100원 원래 있었는데 그죠? 그 중에 50원이 들어오고 또 중간에 30원이 나갔답니다. 들어오고 나갔다. 그럼 오늘 현재 얼마죠? 120원이죠. 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게 현금 흐름이죠. 그죠? 이걸 나타내는 표. 이 표를 우리는 현금 흐름표로 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표,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주관식 시험이라면은 이걸 작성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이걸 했잖아. 그죠? 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는데 왜 들어오고 왜 나갔느냐? 원인별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줬습니다. 하나는 무슨 활동? 그렇죠. 영업활동. 영업활동. 또 하나는 투자활동. 투자. 그리고 하나는 재무활동. 이렇게 활동별로 구분한다. 그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아시겠죠? 영업활동은 말 그대로 기업에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한 어떤 활동, 물건을 사와서 팔고, 뭐 이런 게 모두 영업활동이잖아. 그죠? 투자활동에는 이제 투자 목적입니다. 정말해서 땅을 샀다가 팔았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그죠? 예, 그리고 또 건물을 샀다가 파는 거. 재무활동이라는 거는 이런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자금 조달 활동, 돈을 빌려왔느냐, 사채를 발행했느냐, 주식을 발행했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재무활동이다. 아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크게 우리 세 가지 나눠줍니다. 자, 시작.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아시겠죠? 그죠? 우리 시험은 뭐 잘 알다시피, 그죠? 여러분들도 이게 보면은 현금 흐름표에 시험 나오면은, 그죠? 이론 문제가 있고, 계산 문제 나오잖아. 그죠? 우리 시험은 좀 특이한 것이 이론 문제가 그래도 많이 나오죠. 40%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60%입니다. 그죠? 예. 그게 다른 시험이죠. 감정평가사나 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는 이론 문제는 거의 몇 문제 안 나옵니다. 40문제 중에 한 몇 문제, 서너 문제 나옵니다. 전부 계산 문제입니다. 많이 나와야 이론 한 5문제. 그리 비율로 따지면 한 뭐 5%도 안 되죠. 그죠? 한 5% 정도밖에 안 돼. 약. 몇 문제 안 나옵니다. 전부 계산 문제입니다. 회계 자체가 계산인데. 그죠? 근데 우리 시험은 이론이 좀 많이 나오죠. 이론 쪽에. 그죠? 그렇죠? 40% 나오니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40문제 중에서 16문제 이상. 어떨 때는 뭐 거의 뭐 한 50% 가까이 나올 때도 있었고. 평균 40%좀 나옵니다. 이론이. 계산 문제가 60%고. 평균입니다.
그것도 계산문제 좀 많이 나올 때 있었죠. 그죠? 70% 나올 때도 있었지만은, 평균 한 60% 정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비중이. 이건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그 출제하는 사람 마음대로 냅니다. 그런데 거의 그동안 나왔던 비중이 40% 대 60% 정도다. 이래 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론 문제가 40% 나오는데, 현금 흐름표 이론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구분하는 거. 아시죠? 예. 이게 이론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그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입니다. 그죠? 기본 틀이. 자산이 나왔다. 투자 활동. 아시겠죠?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부채가 나왔다. 아, 이거 재무 활동. 자본이 나왔다. 재무 활동. 수익과 비용이 나왔다. 영업 활동. 이렇게. 아시겠죠? 1차 구분이 이래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론 문제에서 나오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론 문제가 한 8문제, 9문제 나왔었죠. 그죠? 한 3문제 정도가 요것만 가지고 답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자, 다시. 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 활동. 부채 자본은 재무 활동. 수입 비용은 영업 활동.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산이지만은 영업 활동이 되는 게 있고, 부채지만은 영업 활동되는 게 있다. 아,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있다. 그죠? 자산과 부채지만은 영업 활동이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요거는 암기해야 되겠죠. 10개입니다. 10개. 아시겠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 말뜻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산은 투자 활동인데 자산이라도 영업 활동이 되는 게 있고 부채는 재무 활동인데 영업 활동되는 부채가 있다. 여기 몇 개라 그랬습니까? 10개. 10개인데, 10개 하면 굉장히 많은 것지만은, 보세요. 영업 활동하면 우리 재고자산입니다. 상품, 그죠?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하나. 이 재고자산이 자주 나오는, 재고자산 말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사거나 팔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그죠? 계약금을 주는 걸 뭐라 하죠? 그렇죠. 선급금. 그럼 계약금 받으면은 그렇죠. 선수금. 또 상품 거래하면서 외상으로 팔고 외상으로 사기도 합니다. 외상 팔았다. 외상 매출은 뭐라 하죠? 매출 채권. 외상 매입금은 매입 채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잖아. 그죠? 이래 5개구나. 아시겠죠? 그죠? 또 하나, 자, 우리 앞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자동 조정 오류에서 기말이 있었고, 그 다음 뭐 있었죠? 4개 있었잖아.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아, 이거구나.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요거 4개. 모두 9개잖아, 벌써. 그죠? 9개. 선급 뒤에는 내가 집세를 미리 줬다, 집세를 먼저 받았다, 그죠? 이거는 수익. 집세를 안 받았다, 이건 안 줬다, 비용, 이렇게 해서, 9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1년 내에 팔 유가증권, 단기 매매, 금융, 자산. 물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10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 근데 10개를 했지만 결국은 묶음으로 하면은 딱 3묶음밖에 없습니다. 재고자산에서 한 묶음 만들 수 있잖아요. 재고자산에서 선급금, 선수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한 묶음.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한 묶음. 그리고 주식 한 묶음. 1년 내에 팔 겁니다. 그럼 1년 후에 팔 걸 뭐라 하죠? 매도. 매도는 자산이니까 투자활동. 만기도 이리 옵니다. 단기만 이리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영업활동이군. 이것만 암기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외의 자산, 이거는 자산입니다. 그죠? 요거는 부채입니다. 이 외의 자산은 모두 무슨 활동? 예, 그렇죠. 투자활동. 그리고 여기 이제 대표로 들어가는 게 뭐냐? 요런 재고자산이 아닌 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자산을 우리가 취득하거나 정감이니까 취득하거나 그죠? 처분. 이게 투자활동입니다. 아시죠?
또 돈을 빌려줬습니다. 대여금 자산 맞죠? 빌려주고 회수했다. 뭐 등등 이런 게 투자활동이구나. 부채하면은 사채 발행, 사채를 발행하고 갚아줬다. 상환. 그리고 돈을 빌려왔습니다. 차입금 갚아줬다. 상환 등등. 이게 부채. 아셨죠? 그럼 자본이라는 것은 주식 발행, 주식을 발행하고 취득.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고 샀다. 취득했다. 그죠?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게 자본. 배당금 지급까지는 자본. 재무활동. 그런데 조심할 거.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배당금을 받았다. 배당금을 받으면 뭐죠? 수익이잖아. 수익. 무슨 활동? 영업활동입니다.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면은 자본이 감소됩니다. 배당금을 수익치에 받았다. 이거는 수익이니까 무슨 활동? 그렇죠. 영업활동으로 분류합니다. 영업활동. 아셨죠? 활동. 영업활동을 분류한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영업활동이다. 배당금 지급하면 무슨 활동? 재무활동. 끝났습니다. 구분하는 거. 요게 이론 문제. 아시죠? 예. 요만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고 시작. 재고자산, 선급금, 선수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단기. 아시겠죠? 이런 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암기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여기서 많이 나오죠. 그죠? 영업활동. 예.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투자활동입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따 우리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는데, 투자활동을 잠깐 보세요.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자산을 취득하면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내가 기계를 사왔습니다. 돈은 나갔죠. 자산의 현금은 나갔다. 팔았으면 현금 들어왔죠. 유입이랍니다. 돈 빌려줬습니다. 현금 나갔죠. 유출. 받았습니다. 들어왔죠.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돈 들어왔죠. 갚아줬습니다. 돈 나갔죠. 돈 빌려왔습니다. 들어왔죠. 갚아줬습니다. 나갔죠. 주식 발행했습니다. 돈 들어왔죠. 취득해서 돈 나갔죠. 배당금 지급하고 돈 나갔죠. 이런 걸 이제 문제를 만들면은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얼마냐? 요거 찾으면 되지.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얼마냐? 요거 찾으면 유출.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유입액 얼마고 요거 더하면 되고. 유출액은 요런 거. 그게 문제. 요걸 좀 쉽다 보니 잘 안 내죠. 나오면은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우리 영업 활동은 기본적으로 알았다. 그죠? 이게, 요거는 우리가 꼭 이제 기억하시고. 자, 현금 흐름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현금 흐름표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걸 갖다가, 나타낸 표적이고. 들어오고 나갔는데 왜 들어오고 왜 나갔느냐? 영업 활동에 의한 거냐, 투자 활동이냐, 재무 활동이 이렇게 세 가지 나누어 줍니다. 그죠? 그 기본적인 분류는 자산 계정이 나오면은 투자 활동이고, 부채와 자본은 재무 활동이고, 수입 비용은 영업 활동인데, 단 자산 부채 중에서 영업 활동이 되는 게 있다. 그죠? 요건 암기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재고 자산, 선급금, 선수금,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리고 단기 매매 금융자산. 요거는 영업 활동이 되는 자산 부채. 그 외의 자산 부채는 모두 투자 활동 아니면은 재무 활동. 아시겠죠? 요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게 현금 흐름표. 이론 문제. 아시죠? 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149쪽을 잠깐 보세요. 4번 문제 한번 보고 갈까요?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목적을 바르게 설명한 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번 일정 기간 동안의 자본의 변동을 보고한다. 자본 변동표. 일정 기간의 수익과 비용의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것은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부터 조달된 자금과 유입, 사용된 자금, 유출의 변화를 보고한다. 이게 현금 흐름표 정답. 일정 기간의 현금 수익과 지출을 보고하는 거, 현금 출납자.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의 재무상을 보고하는 이게 재무상태표. 그죠? 예. 그 150쪽에 보시면은 그게 이제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좀 한번 볼까요? 150페이지 가운데 현금 흐름표에 작성해 나와 있는데 현금 흐름표를 우리가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작성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간접 구분하는 이 영업 활동을 이제 직접법 간접 구분하죠. 그죠? 요걸 우리가 직접법 간접법이다.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둘 다 인정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로 이런 거잖아. 그죠? 간접법.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둘 다 인정합니다.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죠. 그죠? 이 기간 동안에 그죠? 현금이 들어왔는 거 체크하고 또 현금이 나갔다. 현금 나간 거 직접 체크하는 요게 직접법. 알겠죠? 직접법이고 우리가 발생기준에 의해서 이게 이익이 나왔죠. 요 이익을 가지고 현금하고 관련 없는 걸 갖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걸 찾는 게 간접법이랍니다. 그 이익에서 현금과 관련 없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있잖아. 그죠? 현금하고 관련 없는 항목들 이익을 증가시키는 감소 이런 걸 갖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는 간접법이라 합니다. 고래 작성하는 거 간접법. 현금하고 관련 없다. 그죠? 그래서 그건 이제 간접법이다. 둘 다 인정한다 하는 거 아세요? 다음 151쪽을 보세요. 5번 한번 보세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과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유동 이제 비율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 계산 문제 부분은 또 우리 같이 풀어볼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또 계속해서 이제 이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재무제표 뭐죠? 분석입니다. 분석에서 자 먼저 이거 하나 볼게요. 보세요. 이런 재무 상태표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자산이 100원, 부채가 20원, 자본이 80원이랍니다. 이런 경우죠. 자, 이 경우에 자본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우리 회사의 자본 비율은 몇 프로다? 우리 회사의 부채 비율은 몇 프로다? 자, 자본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80%. 100원에 80%잖아. 그죠? 그럼 부채 비율은 몇 프로? 20%? 아닙니다. 부채 비율은 요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을 말합니다. 알겠죠? 몇 프로? 25%죠. 이걸 우리는 무슨 비율이라 한다? 부채 비율이라 이랍니다. 25%.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요거 하나. 부채 비율. 아시죠? 자, 문제 보세요. 잠깐 볼게요.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자산이 커지면, 이게 커져버리면은, 이게 커지겠죠. 이게 커지면은, 비율은 분모가 커지니까 분모는 작아지죠. 이게 커지면 자본이 커집니다. 커지니까 부채 비율은 낮아지죠. 그죠? 아시겠죠? 그거 하나 이해하시면 되고. 그걸 이제 아래 한번 보세요. 보면은, 재무 비율 분석이 쭉 나와 있죠. 그죠? 그 중에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유동 비율. 아시겠죠? 유동 비율 분석. 이거는 꼭 아셔야 되죠. 요거는 우리가 부채 비율을 알았다. 그죠? 요거는 아셨고, 그 다음 하나. 요거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유동 비율. 유동 비율을 분석하는데, 유동 비율은 뭐냐? 유동 비율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 유동부채, 1년 내에 받을 돈 유동자산의 비율이다.
이걸 우리가 유동 비율이라 이랍니다. 유동 부채분의 유동, 퍼센트는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물론, 그죠? 이걸 유동 비율이라 이랍니다. 자, 유동 비율에서는 문제 유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유동 비율이 일보다 클 때 상품 100원을 외상 매입하다. 이 거래는 기존의 유동 비율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 변동이 없느냐, 이래 물어봅니다. 이게 표준 문제입니다. 표준 모양.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 저와 여러분들하고, 그죠? 예, 약속한 행위 기억납니까? 예.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하면은 우리는 이거 분모보다 분자 크다 그랬잖아. 그죠? 숫자를 대입하자 그랬습니다. 뭐죠? 2분의 4. 1보다 작다 그러면 뭐라 한다? 4분의 2. 이렇게 하자. 그러고 나서 문제 주어진 이 숫자 무조건 1로 둬버리면 1로. 아시죠? 1로. 예. 그래서 뭐 이게 100원이든 10만 원이든 뭐 100만 원이든 모두 1로 둬버린다. 알겠죠? 1보다 크다 하면은 2분의 4. 1보다 작다 하면은 4분의 2. 아시겠죠? 예, 이렇게 분석합니다. 같다 하면은 물론 4분의 4 하면 되고. 예.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하면 2분의 4죠. 하자 그랬잖아. 그죠? 4. 4일 때, 지금 문제가 상품을 외상 매입했습니다. 그죠? 상품을 외상 매입했답니다. 상품 1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외상 매입금 1원. 이렇게. 그죠? 이런 거래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거래는 보세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됐죠. 그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입니다. 자산의 일은 증가되고, 부채도 일은 증가됐다. 그죠? 자산이 일은 증가되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일은 증가됐잖아. 뭐 결과는 분자는 5원이 되고, 분모는 얼마 됐습니까? 3원이 됐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2분의 4가 3분의 5로 바뀐 거잖아. 그죠? 2분의 4는 우리 소점으로 하면 2가 되죠. 3분의 5는 5 나누기 3 하니까 1.6이 되네. 그죠? 2가 1.6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뭐 됐습니까? 감소가 됐죠. 답. 이게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 아시겠죠? 기본 원리를 아셨다.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는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다시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워밍. 그죠? 우리가 이제 좀 기본 단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보다 크다 뭐였죠? 2분의 4. 적다 하면은 4분의 2. 아셨죠? 이렇게 해서 분석이 유동비율 분석이다. 알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상품 계정. 기초가 100원, 매입이 400원, 매출원가가 300원, 기말이 200원입니다. 그죠? 합계가 같다. 자, 기초기말의 평균,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기초기말 제곱의 평균이 100원과 200원의 평균은 150이죠. 요 평균을 매출원가에다 나눠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얼마 나오죠? 2가 되죠. 이걸 재고자산 회전율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회전율. 아, 이걸 우리가 상품 회전율이다. 재고자산 회전율이라 이랍니다. 다시. 우리가 이거는 공식을 암기하지 마세요. 왜? 이 계정 우리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요거 두 개 평균을 가지고 요거를 나눠버립니다. 알았죠? 나누면 2가 나왔죠. 회전율이라 이랍니다. 그럼 이 회전율이 뭘 나타내느냐? 이 2라는 숫자 있죠. 여기 회전율인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나눠버립니다. 그럼 나누고 나면 이게 180, 약 3일 나오죠. 그죠?
재고자산이 한 바퀴 도는데 183일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한 바퀴가 무슨 말일까요? 사와서 팔고 사와서 파는데 걸리는 시간 알겠죠? 100원치 사왔다가 100원치 다 파는데 걸리는 시간이 183일 걸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간이 이게 길수록 좋습니까? 짧을수록 좋습니까? 짧아야 되죠. 여기 짧기 위해서는 이 숫자가 커야 되죠. 그게 재고자산 회전율이라 한다. 하나 더. 이건 이미 우리 알고 있습니다. 무슨 계정? 매출 채권. 이 계정도 보세요. 기초 100원, 기말 200원. 그죠? 그리고 외상 매출 400원씩 팔았다. 대금 회수했다. 300원이죠. 그죠? 합계가 같다. 잘 보세요. 여기에 기초와 기말 평균 150이죠. 그죠? 기초 기말 평균 150이죠. 그죠? 이때는 이거 매깁니다. 이거. 여기에다가 150 나누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2.7이 됩니다. 이걸 우리 또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 이랍니다. 회전율. 아시겠죠? 예, 회전율이라 이랍니다. 요 평균을 가지고 요걸 나눴습니다. 예, 회전율. 요거 T 계정 우리 아니까 이것도 공식으로 한계하지 마세요. 요 계정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딱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나타낸 뜻이 뭐냐? 2.7이죠. 그죠? 마찬가지. 1년 360 나눠버립니다. 1년 360 나누면 약 130, 한 5일쯤 나오죠. 그죠? 예. 그죠? 예. 약 135일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외상값이 한번 회수되는 기간을 135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이제 135일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 나중에 문제 풀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영업주기라 이러죠. 영업주기라 하는 거는 물건을 사와서, 그죠? 사와서 물건을 팔고, 대금을 현금화할 때까지, 회수할 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영업주기라 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와서 팔고 회수하는 기간, 대금 회수 기간, 이걸 영업주기라 하는데, 요 기간을 재고자산 회전율이라 하고, 요 기간을 매출채권 회전율이라 하는 겁니다. 회전기간. 아시죠? 예. 요게 재고자산, 회전기간, 매수 회전기간 합한 게 영업주기입니다. 자, 우리가 비율 분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요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과 시험에 나오는 게 재고자산 회전율하고 매수채권 회전율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하고 부채 비율하고 요렇게 해서 요걸 아시고, 그죠? 요게 비율 분석입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풀 겁니다. 예. 그리고 주당이익 152쪽에 보면 주당이익이라 하는 거는 당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을 빼고 주식으로 나눴는 그게 주당이익이죠. 그죠? 예. 1주당 이익이다 이런 겁니다. 이상 요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기다 오늘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 이제 다시 이론을 한번 다시 복습을 했었고, 그죠?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